화려한 뉴스 타이틀에 가려진 진짜 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남들이 모르는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경제인사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오늘의 진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환율의 거대한 착시 현상부터 시작해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추락을 기록 중인 일본 엔화 폭락의 숨겨진 실체,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마주한 구조적 딜레마인 네덜란드 병과 물가 통계의 허상까지 철저한 팩트체크와 객관적인 보조지표를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언론은 연일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가 마주한 실물 경제의 지표들은 전혀 다른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감정적인 선동이나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데이터가 말해주는 오직 진실된 경제의 얼굴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외환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원달러 환율의 흐름부터 정밀하게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한때 1600원 선을 위협하며 공포감을 안겨주다가 1460원대 안팎으로 내려오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환율이 안정을 찾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하지만 환율이 내려갔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 즉 펀더멘털이 갑자기 튼튼해진 것으로 해석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도 일시적인 수급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거물인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의 미주지역 주식예탁 증서, 즉 ADR을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조달한 자금입니다. 금융권과 시장조사기관의 공시 데이터를 철저히 팩트체크해보면 이번에 조달된 자금 규모는 약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35조 원에서 4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유동성입니다. 외환당국의 간곡한 요청과 국내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이 막대한 규모의 달러 자산이 순차적으로 국내로 유입되어 원화로 환전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루 외환시장의 거래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외화 물량이 단기간에 쏟아지니 시장 내 원화 수요가 인위적으로 폭발하면서 환율이 뚝 떨어져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과거 2.25%포인트라는 사상 최악의 역전폭에서 1%포인트 수준으로 다소 좁혀진 점도 단기적인 하방 압력을 방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통화정책과 거시경제를 연구하는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기적 환율 진정세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되며 원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들은 단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실력, 즉 잠재 성장률의 하락 추세입니다. 한 국가의 통화 가치는 궁극적으로 그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잠재 GDP 성장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공식 전망치를 팩트체크해보면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 이미 1%대 중반인 1.7% 선까지 주저앉았으며 저출생과 고령화의 파고 속에서 앞으로 더 가파르게 하락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난 수십 년간 2.5%에서 2.7% 안팎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들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질 수밖에 없는 펀더멘털의 격차를 만듭니다. 두 번째 원인은 돈이 풀린 속도, 즉 유동성 공급의 과잉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시중의 통화량을 풀어냈습니다. 경제 규모 대비 시중에 돌고 있는 총통화량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은 145%에서 150%에 육박합니다. 화폐를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빠른 속도로 찍어내면 그 화폐의 희소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통장에 찍혀있는 원화의 실질 가치가 서서히 녹아내린 셈입니다. 게다가 구조적인 달러 유출 압력도 상존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 자금 200억 달러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채 대기 중이며 이번에 SK하이닉스가 들여온 달러 역시 국내 공장을 짓거나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해외 장비를 수입하기 위해 결국 다시 달러로 환전되어 해외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즉 8월 이후 일시적인 환율 방어의 방패가 사라지고 나면 원달러 환율은 언제든 다시 위쪽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잠재적 불안 요소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거대한 거시 경제적 블랙홀이 바로 일본의 엔화 폭락 사태입니다. 최근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163엔을 돌파하며 1986년 이후 무려 39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저력을 보였던 엔화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엔화 가치가 수십 년 동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100엔대에서 160엔대 중반까지 수직 낙하한 가장 원초적인 배경은 과거 아베, 신조 정권 시절부터 본격화된 초완화적 통화 정책에 있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고질적인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끊어내고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는 명목 아래 시중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엔화를 풀어냈습니다. 이들은 당초 2년 내에 물가 상승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장담했으나 실물 경제의 체질 개선이 동반되지 않은 유동성 살포는 3년, 5년을 넘어 무려 1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중에 풀린 막대한 엔화는 화폐 가치의 희석을 불러왔고 통화량의 급증은 엔화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는 거대한 구조적 웅덩이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에 엔화 폭락을 가속화한 또 다른 결정적 요인은 일본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 상실과 시장의 불신입니다. 최근 일본 지도부는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적극 재정 기조를 고수하며 추가적인 재정 지출과 유류세 면제 등의 정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본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0%대에서 1%대로 인상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매입을 줄여 시중의 돈을 거두어들이는 긴축적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두어들이며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돈을 더 풀고 국채를 더 찍어내겠다고 하니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자와 채권단은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극심한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나 정부 수뇌부 역시 엔저 현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보다는 일정 수준 용인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를 취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일본 정부는 엔화를 구할 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것이 투기적 매도세를 부추기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엔화의 매력도를 바닥으로 끌어내린 주범은 바로 실질금리 마이너스 현상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표면적 물가 상승률 외에 각종 보조금과 유가 개입 등의 왜곡 효과를 제거한 실제 민간 물가 상승률은 약 2.8%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기준금리는 고작 1.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8%의 마이너스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계가 보유한 총 일경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융자산은 은행에 고여있는 동안 매년 실질 가치가 2% 가까이 증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명한 자산가들과 투자자들은 예금을 버리고 해외 자산이나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그렇게 일본을 떠나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투자금만 이미 11조 엔을 상회합니다. 이 자금들이 환전 과정에서 엔화를 매도하면서 엔저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엔화 폭락과 경기 침체의 여파는 비단 것이 지표에만 머물지 않고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경제를 발칵 뒤집은 결제대행사 전동신 파산 사태는 그 단적인 예입니다. 일본 내에서 전동신은 대형 카드사 가입이 까다롭고 정산 주기가 길어 자금 회전에 애를 먹는 영세 음식점, 주점, 스낵바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결제 매개체 역할을 해왔습니다. 손님이 카드를 긁으면 2-3일 내에 현금을 선지급해주는 빠른 정산 시스템 덕분에 약 20만 곳에 달하는 영세 업소가 이 업체를 이용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경영난이 심화되자 전동신은 가입 심사 자격이 안 되는 부적격 업주나 전과자, 심지어 명의를 도용한 불법 업체들까지 편법으로 무더기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발성 일탈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전방위적인 관행이었음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내사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시중은행들은 전동신에 대한 대출과 자금 융자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자금줄이 숨통이 막힌 전동신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20만 가까운 영세 상인들의 매출 대금 약 1200억 엔, 한화로 1조 원이 넘는 돈이 고스란히 묶여버렸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는 일본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과 주류 판매업체들은 정산받아야 할 현금이 공중으로 사라지면서 연쇄 파산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안적인 결제 수단을 찾고 있으나 신뢰가 무너진 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의 줄도사는 일본 내수 경제를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돈의 흐름이 막히는 현상인 신용경색, 즉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부도 위기에 몰리는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뉴스입니다. 시장의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엔달러 환율이 170엔에서 최대 180엔 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본 당국이 과거 환율 방어를 위해 무려 1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환율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개입의 강도보다 시장의 펀더멘털 파괴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확장 재정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어 집행될 경우 엔화의 가치는 하방 지지선을 완전히 상실하고 가속도가 붙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면 일본 경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입 물가가 통제 불능으로 폭등함에 따라 서민 경제는 파탄나고,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려 할 경우 일본 정부가 떠안고 있는 600조 엔에 달하는 국채 이자 부담이 국가 예산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속에서 화폐 가치가 급속도로 추락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엔화는 역사 속에서 가치를 상실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학계와 시장에서 결코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외환 시장의 경랑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국내적으로 또 다른 거대한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호황 뒤에 숨겨진 네덜란드 병의 저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증시의 지표와 수출 통계를 살펴보면 반도체 대형주들이 이끄는 화려한 실적 덕분에 겉보기엔 매우 번지르르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언론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장사를 하시는 소상공인이나 평범한 직장인들께 요즘 체감 경기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의 9은 역대급으로 살기 힘들다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수출은 사상 최대라는데 왜 우리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는 것일까요? 이 거대한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에서 일컫는 네덜란드 병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950년대 후반 네덜란드는 북해 연안에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전 국민의 환호 속에 막대한 오일머니가 나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환호도 잠시, 이 천연가스 수출 산업으로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과 막대한 투자 자금이 전부 다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네덜란드를 먹여 살리던 전통적인 농업, 축산업, 그리고 기초 제조업 같은 내수기초 산업들은 환율 상승과 임금 폭등을 이기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은 채 철저하게 황폐화되었습니다. 지상에는 엄청난 부가 쌓였는데 정작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치솟고 살림살이는 엉망이 된 것입니다. 자원만 있고 내수 생태계는 무너진 이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네덜란드 병이라 명명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정확히 이 네덜란드 병의 전형적인 증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체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반도체가 단독으로 차지하고 있고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 거대 반도체 대기업들이 전체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5% 미만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아무리 수십조 원의 이익을 거두더라도 그 막대한 자금이 대다수 국민의 일자리와 임금으로 골고루 퍼져나가는 낙수 효과는 현실에서 사실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블랙홀 같은 반도체 산업이 전국의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과 투자 자금을 전부 흡수해 가다 보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중심의 내수 생태계는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폭등, 직격탄을 맞고 고사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출은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가 다 해먹는데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는 내수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초과 이익을 일부의 단기 성과급이나 사내 유보금으로만 썩히거나 해외로 유출시킬 것이 아니라 국내 소부장 생태계의 완전한 자립화와 미래 AI 먹거리를 위한 공적 투자 펀드로 환원하는 거국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에 통계의 배신 또한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진실입니다. 정부와 일부 경제 연구기관들은 올해 대한민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3%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경기 호황의 신호탄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서민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공과금을 납부할 때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3% 성장이라는 단어와는 정반대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왜 통계와 현실 사이에 이토록 거대한 괴리가 생기는 것일까요? 현재 한국은행이 공식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통계 산정 방식을 팩트 체크해보면 놀랍게도 자가주택 유지 비용이나 집값 상승분이 가중치 0%로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 수년 동안 두 자릿수 폭등을 거듭하고 전 월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물가 지표에는 이 무서운 주거비 상승 압력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의 물가 산정 방식처럼 자가 거주 비용과 집값 상승분을 철저하게 반영한다면 대한민국 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진짜 물가 상승률은 공식 발표인 2%대 중반이 아니라 이미 4%대를 훌쩍 뛰어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800조 원대 규모로 대폭 증액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밀어붙이는 것은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근본적인 수술 대신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드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국가가 예산을 풀어서 경기가 반짝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세수는 턱없이 부족한데 나랏빛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결국 그 무서운 이자 폭탄과 세금 부담은 미래 세대와 청년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돌변합니다. 경제가 아프다고 해서 정부가 빚을 내어 돈을 억지로 쥐어주고 부실한 기업에 이자를 깎아주며 연명시키는 미봉책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경제가 건강하게 순환하고 새로운 생태계가 자라나려면 새로운 자금과 인재가 들어오는 것만큼이나 오랫동안 고여있던 부실한 물이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구조조정의 과정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면서도 금융권과 정부의 만만한 만기 연장 지원 덕분에 겨우겨우 숨만 붙어있는 한계 기업,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건설업계를 강타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나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부실을 구조조정 없이 세금과 저금리로 계속 막아주는 것은 조로증에 걸린 환자에게 근본적인 치료는 거부한 채 매일 링거 주사만 꽂아두는 어리석은 짓과 같습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은 뼈를 깎는 수십 차례의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치며 부실 기업들을 과감히 도려냈기에 비로소 세계가 놀란 IT 벤처 붐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을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피와 참신한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터놓아야 하는데 정치적 표심과 당장의 충격이 두려워 이를 계속 미루다 보니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은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이 예견한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생산성이 두 자릿수로 폭발하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적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 맹신합니다. 물론 AI와 로봇이라는 거대한 대서사는 거부할 수 없는 문명의 대전환이며 우리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방패 삼아 현재의 구조적 모순과 거시경제적 경고 등을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오판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영원할 수는 없으며 역사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가파르게 호황을 누리다가도 어느 순간 공급 과잉으로 급격히 꺾이는 사이클의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설령 AI 수요가 앞으로 몇 년간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국제 역학 관계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반도체 굴기와 AI 굴기를 무섭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미국 역시 첨단 산업의 본토 회귀를 선언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철저하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미중지투의 무자비한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단순한 반도체 하청 생산 기지 역할에만 안주한다면 반도체 호황의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일시적인 환율 하락이나 대기업의 일회성 실적 호조에 도취되어 방심할 때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철저한 팩트와 객관적 보조지표의 흐름을 냉정하게 직시하며 과도한 레버리지를 경계하고 다각화된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지혜만이 이 거대한 풍랑 속에서 내 자산을 지켜낼 유일한 무기입니다. 본 경제인사이드는 앞으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오직 진실된 데이터와 팩트만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가장 현명한 경제적 나침반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